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1950, 60년대의 그 풍을 생각을 하면서 한 50년 지난 다음에 재현을 하려고 했던 거가 테슬라 다이노다. 그 30분 충전되는 동안에 나도 차지 않은 그런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 다이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테슬라에서 얼마 전에 되게 흥미로운 건축 프로젝트를 하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이노죠. 그러니까 밥 먹는 데예요. 햄버거 가게 같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런 가게 하나 만들어 놓고 옆에다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돼 있고 동그란 주변으로 주차장들이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있고 거기서 이제 슈퍼차지도 하면서 차 안에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근데 이런 풍경은 언제 딱 있었냐면 1950년대 풍경이거든요. 50년대, 60년대 거치면서 나왔던 미국의 풍경인 거죠.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고 포드가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T1 모델을 공장에서 노동자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데 이게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냐면은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엄청난 작품들이 있잖아요. 가구든 금속공예든 이런 것들은 공예하는 사람들이 만들지만은 그거를 귀족들이 쓰는 거지 자기가 쓰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을 자기가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T1 모델의 의미가 있는 거는 내가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일을 하면은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만든 제품을 내가 살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산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950년대는 특히 어떤 때냐, 유럽이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거의 다 파괴가 되고 생산 기능이 하나도 없을 때 미국만 유일하게 전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제조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퀄리티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영화 보시면 나옵니다. 독일에서 만든 전차가 나오면은 미국 전차 가면은 싸우면은 잽도 안 됩니다. 그냥 포 한 방이면 다 날아가고 얘네들을 쏴도 얘는 끄떡도 없어요. 왜냐면 워낙에 독일이 철강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쇠도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았고 엔진도 훨씬 잘 만들었고 기술이 훨씬 앞섰단 말이죠. 그래서 제품의 퀄리티로는 잽이 안 되는데 미국이 이긴 거는 뭐냐? 생산력으로 이긴 거거든요. 독일에서 전차 100대 만들 때는 한 1000대 만들어가지고 물량으로 때려 부어가지고 독일을 이긴 거예요. 미국의 제조업 수준이 그 정도였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많은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갔을 거고 과학자도 다 미국으로 갔죠. 뭐 아인슈타인 비롯해서 다 갔죠. 그리고 유일하게 제작을 할 수 있는 데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세계의 공장으로서 움직이고 중산층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왔던 풍경이 젊은 친구들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그들이 이제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음악을 듣고 거기서 뭐 주크박스 같은 거 나오고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롤러스케이트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햄버거 배달을 시켜주고 이런 풍경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21세기에 약간 레트로풍으로 다시 재현한 게 이 테슬라 다이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뀐 거가 있다면은 옛날에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지금 전기차인 테슬라로 바뀌고 영화도 뭐 프로젝션이 아니고 LED 스크린으로 보겠죠. 공간의 구성은 똑같지만 테크놀로지가 약간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 다이너를 한마디로 표현을 할 때 그리스가 제슨을 만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950년대 60년대 미국 티네이저들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그 시대의 모습을 되게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존 트라볼트랑 올리비아 뉴튼 존이 나온 뮤지컬 영화인데 엄청 재밌습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그게 딱 이런 분위기로 나오거든요. 막 남학생들 뭐 가죽 자켓 입고 다니는 그런 클럽들이 있고 뭐 다이너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들 서로 막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런 풍경이 나와요. 우리 때는 막 약간 느낌상으로 삐삐 기다리면서 앉아있는 카페 같은 느낌? 제스는 뭐냐? 미국에서 되게 유행했던 플린스톤이라고 하는 만화 아시죠? 석기 시대 때 원시인들이 주인공인 게 있는데 그 같은 만화 계열로 제슨이라고 해서 이게 미래를 배경으로 한 게 있어요. 아주 원시 시대를 보여주는 거는 플린스톤이고 미래를 보여주는 건 제슨이고 그래서 미래에 하늘을 떠다니는 자동차가 나오고 집집마다 로봇이 있고 공중에 떠 있는 집이 있고 아주 이상적인 유토피아, 과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게 제슨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와 제슨이 합쳐졌다. 그게 딱 이 테슬라 다이너를 컨셉을 표현하는 아주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이 평면도가 원형으로 돼 있어서 가운데 복도가 이렇게 애플 사옥처럼 뺑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약간 진짜 SF 영화 보면은 우주선, 우주기지 내부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만들었네. 아, 옥상에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네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이런 옥상에서 해진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네요. 밖에 영화 화면 쫙 보이고. 약간 딱 나오네. 이 원형이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우주선 내부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퓨처리스틱하게 보이게 하려고 막 재료도 반짝거리는 재료를 썼고 내부 마감도
여기 보면은 재미난 게 있어요. 사이버 트럭이 유리가 방탄 유리로 돼 있다고 해서 막 광고를 했는데 시연할 때 누가 쇠구슬을 던졌더니 유리체인 깨진 거예요. 그러고서 일론 머스크가 우리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네요. 뭐 이렇게 넘어간 사건이 있는데 그 에피소드를 이 안에 인테리어에다 이렇게 장으로 넣어놨어요. 저는 일론 머스크의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항상 자기가 실패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스페이스X가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제가 성공한 것보다도 실패한 영상을 본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내려오다가 폭파되는 것들이. 근데 그게 계속 폭파된다는 거는 우리의 완성품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너희들에게 가장 프론티어에 있는 과정을 보이는 거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함께 응원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일론 머스크의 고도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죠. 우리가 슈퍼맨 같은 DC 히어로보다도 아이언맨 같은 마블 히어로에 더 열광했던 이유가 마블 히어로들은 다 불완전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블 히어로 영화에는 있는데 DC 히어로 영화는 없는 게 있어요. 뭐냐? 히어로가 밥 먹는 장면이 없어요. 슈퍼맨이 뭘 먹는 장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완전 무결하고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나오죠. 근데 마블 캐릭터는 보시면 아이언맨은 플레이보이에다가 뭐 무기 만들던 인간이고 맨날 쥐어 터지고 거기 보시면은 그 어벤져스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슈아반가 그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블 히어로의 특징은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모습. 그래서 밥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가 DC하고의 차이인데 마찬가지로 애플 같은 경우는 완전히 DC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죠. 완벽하게 완성된 제품을 보여주면서 완벽한 시연을 보여준다면은 여기는 좀 약간 불완전한 모습을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뭔가 다른 히어로를 이 사람은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문화를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실패한 것들조차도 인테리어의 일부로 쓰면서 보여주는. 화장실 천창이 재밌네. 천창이 보는데 거기 화면이 달의 모습이 이렇게 우주 모습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화장실은 창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 영상을 달 표면을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있는 데가 외계에 있는 거다라는 거를 약간 은유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곳이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 보니까 LED 전광판에 스타트랙 1960년대 TV 드라마가 나오고 있네. 테슬라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고 SF를 좋아하고 SF 마니아들은 사실은 이 스타트랙 마니아들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거를 만들 때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A하고 B라는 다른 거를 합쳐서 C라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창작의 제1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발명이 왜 연필에다가 지우개 뒤에다 지우개 달린 연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마냥 햄버거 가게라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 주유소 따로 있잖아요. 주유소하고 햄버거 가게를 붙여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름 냄새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은 전기차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기 충전기와 일종의 주유소 역할을 하는 것과 햄버거 가게를 합쳐서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옵티머스 로봇이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서빙을 했는데 거기에 옵티머스를 넣으면은 자연스럽게 인간은 대접받는 사람의 모습이고 로봇은 서빙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거기서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인간과 로봇을 하나로 붙여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로봇이 제일 처음 들어온 게 어디예요? 식당 가면은 왜 쟁반 같은 거 놓여져가지고 이렇게 쭉 오는 로봇들 있잖아요. 치우는 로봇 같은 거. 그게 맨 처음 적용되기 시작했잖아요. 왜냐면 서빙하는 기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건 우리는 부담감 없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옵티머스하고 인간이 자연스럽게 접점을 만들 수 있게 한 게 큰 것 같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거 너희 집에다가도 하나 둬. 그러면 집에서도 이런 너를 돕는 일을 할 거야 라고 나오겠죠. 근데 처음부터 집에다가 팔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그러한 인간과 로봇의 접점을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거가 장기적인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공간, 햄버거와 주유소가 하나로 합쳐지는 공간, 거기다 플러스 이제 극장까지 집어넣은 엔터테인먼트까지 넣어서 한 거죠. 사실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미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다 이 핸드폰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저런 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맨날 혼자만 이렇게 보는 것하고 또 큰 스크린을 같이 보는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저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TV 스크린이 점점 커지다가 점점 커진 TV에서 지금은 손바닥만한 스크린으로 바뀐 거로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는데 여기 오면은 좀 큰 화면으로 공동체 의식을 느끼면서 같은 화면을 볼 수도 있고 거기 온 사람 스타트랙 보면은 같이 느낄 거 아니에요. 나랑 비슷한 종류의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고 그게 첫 번째 기능인 것 같고 새로운 큰 스크린으로 미디어를 소비를 해라. 남들과 함께. 두
번째는 그런 스크린 벽이 하나 있으면은 그게 또 주차장을 프레임하는 장치로 쓰이는 것 같아요. 일종의 담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주변 건물들과 이런 환경으로부터 차단해주는 역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이 다이너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영화 스크린 같은 게 없으면은 2층에 라운드로 돼 있는 곳에서 내가 밥을 먹거나 하면은 맨날 바깥을 바라보는 풍경이 국도변의 풍경밖에 보지 못한다면은 여기서는 거대 스크린에 의지면 그거 자체가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위치를 좀 약간 색다르게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축적인 요소로도 쓰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한번 뭐 그런 거를 시도를 많이 했죠. 서울 탄천이나 이런 데서 했는데 저는 자동차 극장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저도 그리스나 영화 이런 영화를 보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뭔가 더 로맨틱하고 뭔가 그냥 썸 탈 수 있는 공간이고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기대를 하고서 갔는데 한국은 잘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자동차를 소유하기도 어렵거니와 젊은 10대나 20대들이 뭐 30대 정도 돼야지만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단기간에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모텔이나 비디오 같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래방이나 이런 걸로 소비가 다 된 것 같고 자동차 극장은 잘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자동차 극장이 성공적이었죠.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멀티플렉스 극장이 생기기 전. 제가 보는 자동차 극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 60년대, 70년대 그때 젊은 친구들이 뭐 차 타고 가서 본다든지 뭐 이러면서 뭔가 그 당시에 낭만을 표현할 때 그런 자동차 극장들이 나왔지. 요즘 세상에는 자동차 극장보다 그냥 멀티플렉스 극장을 가져. 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놓여진 위치가 66번 국도에 있대요. 캘리포니아 66번 국도. 보통 미국의 이런 주요 국도를 보시면은 주변에 가게들이 다 있어요. 뭐 매트리스 파는 가게, 이런 다이너들, 햄버거 가게, 모텔 등등이 쭉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미국의 전형적인 풍경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미국은 밀도가 되게 낮게 돼 있잖아요. 밀도가 낮은 식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가게에 가려면 다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자동차를 타면 다 국도를 달리다 보니까 그 국도 변으로 다 모든 가게들이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쇼핑몰 같은 게 하나 있으면 그 안에 주차하고서 다 들어가서 해결하는데 그런 쇼핑몰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는 이런 국도변으로 다 대부분 가게들이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유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그 얘기는 그 하나의 성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밀도가 높게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었고 그 주변으로 농노들이 농사 짓는 땅들이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행자 중심으로 된 게 유럽의 도시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미국은 얘기가 다른 게 미국은 자동차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도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나 이런 것들을 흩어져서 살고 서버번 지역에 살고 국도로 이동을 하니까 많은 시설들은 그 국도변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도변의 풍경이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인 미국만이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한 풍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신대륙이라는 게 한 번에 주어지고 빠르게 이제 개발이 막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서부시대 영화를 보시면 나오는 게 뭡니까? 역마차가 달리는 길이 있고 그 도시의 센터에 가면 항상 뭐가 있어요? 살롱이 하나 있죠. 그 술집에 2층에 가면 침실이 있죠. 아가씨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서부시대의 도심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길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보안관 사무실이 있죠. 그래서 항상 주변에 기찻길 가고 그 앞에 이제 역마차에서 딱 내리면은 그 근처에 술집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자고 그러고 나서 역마차를 타고서 또 다른 도시로 가고 그러면은 도시가 형성이 될 때 도로가 있고 뭐가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더 발전을 하면은 이 고속도로 같은 그 메인 도로가 도심의 가운데를 관통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스턴입니다. 저희 보스턴 편에서 나오겠지만은 보스턴에 가면은 거기 다운타운 에어리어가 있는데 거기에 95번 도로가 가운데를 관통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고속도로 고가도로를 지하로 묻어버리는 그 센트럴 아터리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항상 이 도로와 도심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밀도가 낮은 곳에서는 국도변으로 이런 가게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자동차가 발명이 된 다음에 만들어진 도시 구조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1950년대, 60년대 햄버거 가게들도 대부분 다 이런 국도변에 있었던 거고 테슬라 다이너도 역시 그런 데다가 넣어서 약간 레트로의 그거를 유지를 하는 거죠. 이게 테슬라 자동차 파는 전기차 파는 것과 연결된 다이너가 아니었다면 쇼핑몰에 들어가는 게 맞았겠죠. 쇼핑몰에 들어가면은 쇼핑몰에는 테슬라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햄버거 가게를 가는 거잖아요. 그 풍경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옛날에 내가 자동차 끌고 가서 주차하면서 그 앞에서 햄버거 시켜 먹었던 1950, 60년대의 그 풍을 생각을 하면서 한 50년 지난 다음에 재현을 하려고 했던 거가 테슬라 다이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고속도로의 넘버링을 보시면은 미국이 이게 되게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로 된 길들이 있고 세로로 된 길들이 있어요. 짝수 도로가 동서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로 Y축으로 되는 길들은 캘리포니아 맨 왼쪽부터 쭉 넘버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 맨 동쪽이 95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뉴욕 보스턴을 연결하는 도로가 95번 도로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서부를 갈 일이 있어 대륙횡단 같은 것처럼 가잖아요. 그러면은 80번 도로를 타고 가거든요. 제가 그때 인디아나를 갈 때였는데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내려온 다음에 거기서 80번 도로를 타고 서쪽으로 쭉 갔어요. 제가 밤에 달리기 시작해서 아침에 딱 해가 뜨는데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한 게 해가 뒤에서 뜨는데 차를 타고 진짜 딱 가는데 자동차 그림자가 몇십 미터 앞에 쫙 있더라고요. 진짜 해 뜨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그 진행방이 정확하게 도로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때가 스프링 브레이크 때였으니까 2월인가 뭐 그때쯤이었어요. 봄철에 딱 정말 정서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도로가. 그런 식의 넘버링 체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클린턴 때 부통령 하던 엘고라고 있어요. 그 엘고의 아버지가 상원의원으로 있을 때 고속도로 만드는 그거를 꼭 해야 된다. 그걸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엘고가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인터넷 도로망을 만들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고속도로처럼 뚫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 종일 걸리는 영화 다운로드를 몇 초 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영화를 어떻게 몇 초 만에 다운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서 그랬는데 지금 다 진짜 몇 초 만에 다운받잖아요. 그게 90년대였어요. 실제로는 지금 말씀드린 미국의 도로망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에요. 아이크라는 별명이죠.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누구냐?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유럽 전선의 총사령관이 아이젠하워고 아시아 쪽의 전쟁 총사령관이 메가더였죠.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해보니까 독일이 엄청 무서운 게 물류의 수송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 이유가 아우토반 고속도로 때문에 막 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으로 막 탱크나 물류들이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보고서 자기가 나중에 미국에 가면 고속도로를 뚫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거를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지금의 엄청난 제국이 된 배경에는 고속도로망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나라가 통합이 되려면은 물류가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류 체계가 고속도로로 시작이 된 거죠. 만약에 그 고속도로망이 없었다면은 지금같이 동부와 서부가 완활하게 되는 그 물류 체계 시스템은 없죠. 방문한 사람들의 후기가 되게 좋네요. 충전 시간이 보통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음식도 딱 바로 나올 수 있는 음식들에 집중하고 기다리는 동안 스크린을 통한 영화 감상 및 구경거리를 제공을 했다. 엄마 아빠는 테슬라 다이너를 방문해서 차량을 충전하고 아이들은 사이버 트럭 포장이 된 햄버거를 먹고 다 함께 차 안에서 영화를 보고 옵티머스와 기념사진을 찍으며 굿즈를 쇼핑하는 그런 공간이었다. 보통 전기차의 제일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충전을 할 때 시간이 좀 더 걸리잖아요. 주유소에 가면은 뭐 1분이면 끝날 거를 여기는 좀 더 걸린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오티스가 엘리베이터를 처음 발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안 탔어요. 그 이유가 너무 느려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면은 뭐 한 세월 가는 거예요. 몇 층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루하고 이러니까 안 탔는데 딱 하나를 개선했더니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방법이 뭐였느냐? 엘리베이터 안에다 거울을 달아놓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달았더니 거울에서 자기 옷 매무새도 고치고 뭐 이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벌써 도착했네 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죠.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지루하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30분이 충전하는 시간이 걸린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나 답답하겠지만은 그 30분 충전되는 동안에 영화도 보고 햄버거도 시켜서 먹고 금방 가죠. 그럼 30분이. 그래서 그런 경험을 넣어서 오히려 더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차지하러 가는 거를 전기만 차지하는 게 아니고 나도 차지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분명 여기에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맥도날드가 갖고 있는 전략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맥도날드의 전략이 부동산 회사라고 했잖아요. 항상 그 땅을 사고 맥도날드가 들어간 다음에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맥도날드 운영에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회사의 자산 가치를 계속 키워나간다.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만약에 테슬라 다이너 같은 것들을 주요 요소에다가 쫙 깔아놓으면은 거기가 당연히 센트럴 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테슬라 전체 자산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런 전략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딱히 무슨 스타일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
스티브 잡스의 애플 디자인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철학이라고 보거든요. 기능적인 거를 제외하고는 다 없애버리는 장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실제로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스페이스X 만들 때 보면은 아예 그냥 거의 터질 거 예상하면서 안 터지려면 뭘 더 해야 돼? 라는 식으로 거꾸로 붙여나가는 식으로 부품을 늘려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터지지 않는 임계점이 부품 60개로 만들어야 된다면은 나사 같은 경우는 100개로 만든 다음에 80개, 70개 이렇게 줄여나간다면은 이 사람은 한 40개부터 만들어서 50개, 60개를 맞춰나가서 그 답을 찾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다 배제해 놓고 그냥 완전 미니멀한 상태로 가는 거고, 그리고 안도다더오의 노출 콘크리트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안도의 노출 콘크리트는 특징적인 게 구조체가 마감재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나 스타쉽 같은 경우에 스테인리스 스틸 합금을 그냥 자체로 썼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표면에다가 뭔가 또 다른 뭐 범랑제를 하던 도장을 하던 그러지 않습니까? 아폴로 11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마 페인트칠 같은 걸 했을 거라고요. 금속으로 만든 다음에. 근데 그거 자체가 장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도장 자체가. 그래서 그 물성이 그대로 보여지는 특징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애플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미니멀리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같은 종류인 모델 Y가 예전에 8천만 원대에 팔다가 현재 4천만 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한데, 그 이유 중에 스페이스 X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토대로 기가프레스로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서 그렇대요. 저도 이거 현대자동차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현대차에서 전기차를 만들 때 부품 100개로 만들 거를 그 프로세스가 복잡해지잖아요. 얘네들은 한 번에 찍어내가지고 만든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 공정을 훨씬 단순화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스페이스X의 거대 로켓 스타쉽의 소재도 테슬라 사이버 트럭과 같은 스테인리스 합금이라서 같은 공장에서 뽑아내가지고 대량 생산을 통한 스타쉽 가격 절감도 해냈대요. 그러니까 스타쉽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이버 트럭을 만든 거네. 기가 막히네. 진짜 놀라운 건 저 모든 사업 확장이 인간이 지구에 살 날이 멀지 않았기에 화성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제가 어디서 딴 데서 본 내용인데, 화성으로 이주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떼돈을 벌 것이다. 그 이유가 스페이스X 우주선과 옵티머스 로봇을 합치면은 달에 있는 자원만 추출을 하더라도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과학 채널에서 더 다룰 문제겠지만은 달에 헬륨3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소융합 개발을 할 때 그냥 일반 지구상에 있는 수소하고 다르대요. 그게 되게 쌓여 있대요. 그거를 채취만 잘 하면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되려면 핵융합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화성으로 가기 전에 달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걸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화성으로 본격적으로 이주를 하지 않겠느냐. 근데 되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발전이 없는 것 같던데. 지금 얼마 전에 중국에 뭐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걷는 애 하나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발전의 속도가 내가 볼 때는 미국하고 중국이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은. 테슬라 옵티머스가 표방하는 건 있죠. 우리는 손가락에 집중한다. 손을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야지만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강점인 것 같은데, 뭐 지난번에 시연할 때 보니까 뭐 그냥 맥주잔이나 나르는 정도 수준이지 뭐 대단한 것도 없더만요. 바느질 같은 걸 한다면 내가 감동하겠어. 인간이 정말 대단한 거야. 로봇 중에 이 단추 끼는 정도의 로봇만 나와도 내가 감동할 것 같아. 단추를 낀다든지 아니면 넥타이를 맨다든지 뭐 신발끈을 묶는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인간을 대체하는 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의외로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넥타이 못 맨대요. 신발끈도 못 매고. 근데 이게 쉽지 않대요. 이 공간 지각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그 수준 되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든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테슬라 다이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